자, 이제 3-2 파트에서 2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교통과 안전이고 하나는 교통 체계예요. 교통과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수업 잠깐 요 앞에서 끊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사망률은 교통사고가 1이에요. 그만큼 교통수단은 우리에게 편리하지만 그만큼 또 위험 요인을 가지고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안전장치를 만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뭐 물리 공식을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서술이 되어 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구별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과 안전은 크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가 움직이는 거를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를 조절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충격량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 속력이라는 것과 안전거리라고 하는 개념만 아주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A가 B에 가하는 힘하고 B가 A에 가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크기가 같다. 이런 게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kg인 물체가 10m/s로 움직이는 거랑 100kg짜리 물체가 10m/s로 움직이는 거는 다르죠. 언제 훨씬 더 물리량이 크겠어요? 당연히 100kg짜리가 10m로 오는 게 나한테 그쵸? 힘의 효과가 훨씬 크겠죠. 아니면 똑같은 10kg짜리 사람이 저기서부터 나한테 뛰어오는데 100m/s로 뛰어오는 거랑 10m/s로 뛰어오는 거랑 언제 내가 더 위협적이에요? 그쵸? 속도가 빠를수록. 그래서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인데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운동의 효과를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운동량이라고 한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여기 보면 충격량은 결국은 운동하던 게 충격을 받고 운동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힘 곱하기 작용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충격량을 우리는 힘 곱하기 작용 시간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의 힘으로 10초 동안 작용한 거랑 10의 힘으로 20초 동안 작용했을 때 힘의 효과, 그러니까 힘의 효과는 언제 훨씬 충격의 정도는 오랜 시간이면 더 크겠죠. 아니면 똑같은 10초 동안에 10의 힘하고 20의 힘도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러면 F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F는 ma 이건 아시죠? 곱하기 델타 t라고 했을 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서술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곱하기 델타 t를 하면 m 곱하기 v2-v1 해서 mv가 뭐라고 했어요? 운동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충격량은 물체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고 힘이 받는 시간에 비례하는 거고 얘를 계산해 봤더니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구나. 내가 이 운동을 하고 있다가 충격을 가해지니까 운동량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맞는 설명인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 사고로 이제 발생하는 충격이 일어났을 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 말이고
이 말은 자동차의 충격량은 속도 변화량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어차피 질량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빠르게 자동차가 충돌하면 속도 변화량이 커질 거니까 충격량도 커지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충격량이 커지니까 안전하게 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동을 멈춘다는 거죠. 제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자동차가 바퀴를 통해서 굴러갈 때 이 바퀴를 더 이상 못 굴러가게 제동하는 장치를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의 종류에서 한 가지를 보면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있대요. 디스크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디스크 이렇게 뭐랄까? 브레이크하고 브레이크 사이에 어떤 브레이크 디스크라는 브레이크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압착되면서 뭐랄까? 마찰이 생기죠. 그러면서 회전을 멈추는 장치라고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 자동차는 마찰 면적이 커야 되니까 이 드럼 브레이크 좀 더 많이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거를 쓰여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어렵죠. 여기를 보면 브레이크 밟으며 브레이크가 돌고 있는 안에 있는 요 디스크를 브레이크 패드가 압착해서 마찰 발생시키면서 멈춘다. 요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에 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해야 되죠. 그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하면 돼요. 정지했을 때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는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하고, 만약에 도로가 비 오거나 눈 오며 미끄럽기 때문에 마찰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더 쉽게 쭉 미끄러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안전거리를 다시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로 나눴을 때 내가 어떤 주행 중에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어. 고양이가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겠죠. 그런데 내가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지 생각하는 동안에도 자동차는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주거리는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정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자동차가 달린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고, 내가 이제 완전히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자동차가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얼마간 이동을 하고 멈추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해서 안전거리는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를 합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이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등가속 운동이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수능이 끝나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 이제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한번 보면,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가 힘이 작용한 시간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어백하고 안전띠를 보면 자동차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운동하려는 물체가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가 이렇게 나갈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또 자동차는 계속 가니까 자동차에 타고 있는 나도 계속 가려고 해서 자동차에 있는 앞에 유리창이랑 이런 거랑 충돌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충돌을 멈춰도 몸이 계속 밀려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안전벨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만 했을 때는 상해를 크게 줄일 수 없어서 요렇게 이런 3점식 안전띠가 개발되어서 장착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안전띠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안전장치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에어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충돌을 한다면 어차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겠죠. 그러면 얘가 일정하면 나는 받는 힘을 최대한
줄여주고 싶어. 요 값이 같다고 하면 얘를 크게 하면 받는 힘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사고가 나면 충격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력을 줄여주는 이런 원리가 에어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사고 났을 때 어떤 그 충격을 센서가 감지하면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이런 질소로 이렇게 부풀면서 풍선같이 빵빵하게 되면 내가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거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방석에다가 달걀을 떨어뜨리는 거랑 그 다음에 시멘트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어차피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질량을 갖는 물체가 떨어뜨리면 충격량은 같은데 언제 방석의 달걀은 깨지지 않고 시멘트의 달걀은 깨지는 게 충돌 시간과 충격력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리의 법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 이제 범퍼, 자동차 범퍼라든가 안전띠라든가 에어백 같은 것들은 자동차의 안전장치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아래 자동차에 필요한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자. 이런 것들, 안전벨트나 에어백이나 ABS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교통의 체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얼만큼 원활하게 교통량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냐에 관한 이러한 시스템을 교통체계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뭔가 최신 정보, IT 기술 같은 것들을 접목하는 것을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언제 사용하냐면 여기 보면 교통량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실시간 정보를 이런 전광판 같은 데다가 제공하거나 아니면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속도 같은 것들을 단속하는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자동 주차 시스템 같은 거 할 때 이제 여기 부딪힐 것 같으면 삐비비빅 소리가 나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지능형 교통 체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몇 페이지로 바로 넘기냐면 175페이지로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는 말 그대로 인텔리전스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ITS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전기, 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기술을 교통에 적용해서 교통 문제의 어떤 효과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행과 교통량과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좀 서술해서 풀어져 있어요. 지능형 교통체계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전자제어, 통신, 첨단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쭉 활용해서 결국은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방법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냥 넘겨보시면 돼요. 여기 파트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넘겨서 램프 미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램프 미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입로에다가 신호 조절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입구에 신호등 달아가지고 자동차가 바로 여기로 진입하지 못하고 한 템포 쉬어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램프 미터라고 하면 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램프 미터링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도 상습적인 지정차 구간 내에 이런 거 장치 설치해서 시범 운영해봤더니 실제 효과가 좋더라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우리 여기 한번 볼래요? 그래서 평일에 통행 속도가 빨라졌대. 이거 사용하니까. 그래서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속도가 8km/s였는데 시속 11km가 됐대요. 그러니까 좀 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다는 거였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요 램프 미터링 제도는 진입 램프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대수를 제한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장치이다라고 나왔네요. 실제 사용해봤더니 차량 흐름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흘러 들어오는 차량 수를 제한했더니 고속도로가 교통 흐름을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모든 자동차가 최대 속도로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처리량의 극대화. 그러니까 얘 램프미터를 설치해서 여기로 진입하는 차량 수는 제한이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의 속도는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얘를 처리량의 극대화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신호등 없는 거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시내에는 주차 측정기나 방향 표시 사인은 물론 도로에 중앙 분리선도 없다. 그러니까 신호등만이 아니라 주차 측정기도 없고 방향 표시하는 것도 없고 중앙 분리선도 없대요. 근데 이렇게 교통신호를 없애서 얻은 이득은 뭐냐면 운전자가 오히려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해봤더니 운전자가 좀 자유롭잖아요. 왜냐면 내가 신호등이 없고 신호 체계도 없으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로 보면 신호가 잘 갖춰진 도로에서보다 훨씬 더 조심하고 살펴서 교통사고가 절반을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신호등 없는 거리도 생각보다 이득이더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반드시 문제풀이 꼭 해보시고 시험 보시면 돼요. 앞에 교과서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선생님이 밑줄 그어주는 거 바탕으로 간략하게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